네,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현재 재직 중이고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무기 그리고 네. 방위산업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러한 국방의 다양한 안보와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 좀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몇 년 전과 다르게요. 굉장히 방산이나 국방이나 지정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민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신세대 가운데서나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오해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방위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어, 방위산업을 떠올리시면 방산 비리부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방위 산업이 결국은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고 또 전쟁에 활용되는 수단인데 네. 과연 이런 무기 산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박수 칠 일이냐 이런 또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방위 산업은 절대 비리 산업이 아니다. 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럼 뭐가 비리냐? 그러니까 방위 산업 이 산업 자체가 비리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어떤 비리 개연성이나 또는 많은 무기가 또 국내에서 개발돼서 또 전력화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기가 도입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어떤 많은 리베이트 또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브로커나 그런 로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방산 비리라고 하는 인식이 좀 굳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방위 산업의 어떤 뭐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또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는 많은 부분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강화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아, 어떤 비리나 뭐 네. 그런 부작용들은 네. 많은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는 이런 무기, 그런데 이런 무기 산업이 마냥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음. 사실 강력한 군사력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평화를 수호하고 음. 또 전쟁을 예방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저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잘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옛날에는 이제 막 군인들한테 총 쏘는 거 배우고 이러면 또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또 막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랑 연부지어서 또 이렇게 뭐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거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을 보니까 그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힘을 가져야 뭔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뭐 국방, 군사 그리고 안보를 논하는데요. 순진한 동화성 얘기만을 할 수는 아, 없거든요. 네. 지금 우리 웅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냉철하면서도 또 음,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이나 네. 이런 뭐 힘의 작용에 의한 힘의 균형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아, 사실상 인류의 역사,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문서화되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를 한 5천 년 정도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원전 3천 년 전부터 오늘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네. 인류의 역사를 혹자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가 지금 음. 말씀드린 5천 년의 인류 역사 중에 음. 불과 한 7% 정도. 네. 그럼 나머지 한 93%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그만큼 전쟁은 인간 본성의 하나였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논하면서 인류 사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현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중에 K방산의 명품 무기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 무기 수준이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전 세계 약 1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아, 네. 근데 이 GFP라고 하는 기관은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이제 핵무기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GFP의 군사력 순위는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고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GFP의 군사력 순위 지표 외에 달리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공식력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GFP 외에는 우리가 좀 인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GFP는 절대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긴 곤란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신력 있고 우리가 하나의 참고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5위. 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가 네. 올해 우리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이제 5손가락 안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죠. 어떤 국가를 제낀 거예요? 이제 순위 변동이 좀 지난해와 올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군사력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고 네. 참고로 북한은 33위에서 36위로 세 계단 좀 하락한 부분이 좀 특이할 점이 되겠습니다. 되게 낮네요, 생각보다. 네, 이 GFP의 군사력 순위를 측정하는 주요 척도는 한 50여 가지에서 60여 가지 정도 평가 지표가 있긴 한데요. 뭐 병력 수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뭐 무기 체계의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기보단 무기 보유 수량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한데 북한은 뭐 상비 병력 100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검증된 수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뭐 육해공군 다양한 뭐 무기 체계 플랫폼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성능이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이거니와 또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뭐 지상 화력이나 기동 장비 그다음에 뭐 함정이나 또는 공중 여러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질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보유 수량도 지금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군사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수준을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와, 그러면 막 유럽의 막 독일, 프랑스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높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 군사력 순위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 보면 네. 대표적으로 뭐 유엔의 네. 안보리 그 이사국 상임 이사국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 일본. 나라들은 공교롭게 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고요. 아, 전 세계 이제 9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한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핵 보유를 했다가 자진 포기를 한 나라들 뭐 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아. 핵을 포기하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군사 강대국들 이른바 초강대국들과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보면 막 북한이 되게 심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건물도 폭파시키고 소통하는 그런 것도 폭파시키고 되게 강하게 나오는데 실제 전쟁이 막 나면은 우리나라가 북한 30몇 위밖에 안 되니까 압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네. 뭐 생각하고 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렇죠.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아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열어두고.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행태가 요즘 심상치 않은데요. 네. 뭐 연초부터 뭐 계속적인 어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남한을 지칭해서 교전국이라는 표현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 교전국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
뭐 국제법의 전쟁법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서 1953년 7월에 휴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종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전쟁이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반세기가 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쟁법에서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즉 우리 대한민국은 교전국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은 우리의 교전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전국이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데 조금 이 워딩, 이 단어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에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발 행태와 수위 그리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사실 이러한 도발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항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도발들을 시도해 왔고 실제로 그런 도발 행태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지정학적 그리고 또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던 그런 사례도 워낙 많았고 네. 근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의 행태와 뭐 국제사회의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조금 더 대입시켜서 보면 그 이전과는 좀 상반된 그 훨씬 더 고조된 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직면해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았으면 하지만 네.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한 우리 독자분들이나 국민분들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쩌면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되고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어떤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나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북한은 항상 어떤 그 도발의 의도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주목을 받고 그리고 그런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무력 도발이나 강선 발언들을 통한 그런 도발 수위를 조절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어떤 도발 행태는 늘 도발 이후에 그 대응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도발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워낙 종잡을 수 없는 나라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체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을 이렇게 통제하려 들 수도 없고 또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특성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북한의 이 도발은 어떤 고도의 심리전이나 기만전 그다음에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어떤 도발이 내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려 들거나 도발할 때 그 도발 이후에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늘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이를 대응할 때도 매우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최근에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는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런 말을 오히려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강력한 정치적 수사, 뭐 대통령으로서나 또는 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그런 대북 강경 기조의 차원에서 조금 강성 발언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일 수는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도 그리고 그 냉철하게 이런 남북 상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것들을 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국민들께 어떤 이런 안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한 어조로 네. 좀 그런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 그런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더욱이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남과 북이 휴전 상황에서 오랫동안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언제고 다시 한번 군사적 대립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충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9.19 군사합의가 파기됨으로써 이제는 대화 채널도 단절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나 군사학자들이나 해외의 또 정보기관 등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기관들도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늘 있어 왔는데 네. 북한이 도발하러 들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강대강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대응하다가 이제 소규모 국지전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그 국지전 양상이 조금 과열되면 바로 확전이 되는데 그럼 바로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가정해 두고 좀 우려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아마 고도의 기만전과 심리전으로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거예요. 네. 북한은 거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뭐 늘상 그래 왔지만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식량 위기로부터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북한이 이런 도발하는 것은요,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이목을 받고 국제관계에서의 국제정치용도 있지만 내부 국내 정치용의 배경도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내부 강경 군부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고 네. 그 불만을 외부로 독일리려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의도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는 보이는 그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제 어떤 도발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단호하고, 그리고 일관된 국정 기조하에 이런 국방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다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낼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북한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프레임에 말리기를 원하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군사력으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배치를 하고 뭐 전략을 논하고 뭐 이런 걸까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국제 정치, 어떤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제 사회로부터의 어떤 그런 외교나 동맹, 국제 관계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엇보다도 그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국방력을 기반으로 네. 늘 이제 준비 태세, 어.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우리는 연례화되어 있는 한미 군사 맞아요. 훈련도 있고, 네. 또 우리의 현행 지금 평가되고 있는 군사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나고 나서 보면 주변국들 폴란드나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무기 막 급하게 우리나라 거 쓰려고 하고. 사실은 네. 지도를 보면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은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벨라루스 대통령도 그렇고 벨라루스는 강경 또 친러 또 그런 경향이 짙은 나라고, 네.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했는데 전쟁이 막상 벌어졌고, 네. 바로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이제 격렬해지니까 폴란드는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는 계속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산 무기를 비롯해서 네. 이제 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이것도 아이러니인데요. 네.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 사실 냉전 시기를 반세기 동안 겪었고, 네. 1991년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되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1991년부터 이후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군축 기조, 그러니까 군비를 감축하는 네. 기조하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1950년대로부터 지금 오늘날 현 시점까지 늘 꾸준히 매년 국방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국방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자주 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과 이런 부분에 엄청난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에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전 세계적인 부동산 침체기 시절에 그때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 침체기에. 네.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탈냉전 이후에도 네. 전 세계적인 군축과 군비 감축을 위한 그런 기저 속에서 전 세계의 자국의 방위 산업의 통폐합, 구조조정, 그다음에 자국의 군비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는 그런 기저 속에서 네. 우리나라만 반대로 우리는 늘 네. 매년 항상 해오던 것이니까 네. 1953년 휴전 이래로 오늘날까지 매년 집중적인 군사력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네.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했던 것이, 와.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과 대입해 보면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우린 과감히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빛을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러 전쟁이 촉발됨으로써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한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전쟁 특수를 겪으면서 국제 정세가 오늘날 불안정한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게 되니까 사실은 장차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네.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예요. 아마도 우리 K 방산은 초호황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와. 5년에서 10년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요. 그렇게 방산이 저희가 강력해졌는데 군사력도 상당히 높고요.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경우에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벌어진다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거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 제가 이런 전쟁이란 단어라든가 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제 주변에도.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뭐 가정이라고 하니까 네, 시뮬레이션. 충분히 우리가 군사력 수준에서나 네. 그다음에 현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군사력을 지탱하는 주요 기반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한미 동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굳건한 한미 동맹의 결속 체계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군사력 수준만 보더라도 충분히 네. 북한의 이런 침략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도발 시에 이를 응징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반 뭐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북한은 우리보다 상비 병력이 2배나 많고, 네. 그 북한의 상비 병력이 100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육해공군 해병대 60만에서 지금 현행 한 50만 내외. 네. 근데 인구 수는 우리가 한 5천만이 좀 넘죠. 네. 북한이 한 2,500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인구 수나 사실은 병력 수만으로 전쟁이나 전투의 승패가 갈리던 것은 과거예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 상비 병력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 적정한 상비 병력은 얼만큼 돼야 될 것이냐? 그거는 각 국가와 나라, 그다음에 그 어떤 지리적 특성과 안보 상황이나 경제 여력 모든 상황들에 맞춰서 그 적정 상비 병력에 대한 규모는 판가름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의 현행 50만 내외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 네. 강력한 육군의 기동 화력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갔고, 더욱이나 뭐 해상에서의 함정 네. 무기 체계,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의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무기 체계들을 이제 성능을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또 그 보유 수량을 늘려가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봐지고요. 네. 뭐 물론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라고 근간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을 받겠지만 사실 북한도 조중 동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중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북한과만의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조금 더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제 가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이 되면 네. 중국 인민해방군과 우리는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 북한과 더불어 이제 북한을 지원하게 될 이제 중국의 5개 전구 중에 이제 북부 전구, 네. 그 북부 전구에 해당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그런 전면전 양상까지도 감안하자면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놔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이제 아직도 뭐 과거 한국 전쟁이나 과거의 전쟁처럼 뭐 고지전이나 참호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양상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어. 버튼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의 시작과 그리고 전쟁의 끝을 이제 결국은 이 미사일 버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우리 작계상에서도 이제 우리 작전 계획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했을 시에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네. 1만 5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 북한 전역에 흩뿌려지게 될 거예요. 1만 5천 개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30년 전이죠. 네. 벌써. 그래서 뭐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 불렸던 1991년부터 그 전후로 미군이 항상 전쟁의 개전의 신호탄을 알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와. 그건 순항 미사일인데요. 네. 현행 작계상에 1만 5천 발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타격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타격할까요? 적 평양. 지도부, 평양의 주석공부터. 와. 그리고 북한 전역에 있는 핵 저장 시설이나 핵 발사 기지, 그다음에 그 외에 생물학적 어떤 생화학 물질들의 저장소나 생산 기지, 그다음에 북한의 주요 공군 기지나 그다음에 해군 함정과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는 해군 기지, 그 외에 북한의 주요 그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군사적 요충지나 네. 핵심 지역을 1만 5천 발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B를 맞는 거예요. 뒤덮는 거네 그냥 완전. 그럼 이미 초토화가 되겠죠. 네. 그럼 48시간 동안 벌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지상군이 투입해서 와. 이제 북진을 하겠죠. 그러니까 작전 계획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만 3년 동안 벌어진 한국 전쟁이었지만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제 단기전 내지 초단기전 아마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와. 근데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음. 우리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쵸. 전쟁이 벌어지면 저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승리 이전에 네. 지금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의 그런 방사포를 비롯한 그런 위협 자산들이 사실 북한의 300mm 방사포는 휴전선 일대에서 발사하면 우리 경상북도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정거리가 200km가 넘으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은 뭐 대전 이남 지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까지도 전체 사정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그렇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 들면 어떡하냐? 핵무기 발사하기 전에 먼저 핵무기 발사 기지를 우리가 초토화시키겠죠.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킬체인으로부터 아. KAMD, KMPR로서 킬체인은 일종의 우리가 국제법상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제 타격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국이나 적국이 우리에 대한 명백한 공격 징후가 발견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국제법, 전쟁법상에서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들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선제 타격을 먼저 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이 진짜 나면 안 되지만 또 그 전쟁이 터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도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막 산에다가 미사일 숨겨놓고요, 핵무기도 뭐 바다에다 숨겨놨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게 미리미리 감지가 되냐, 파악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우리 군의 위성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탐지 자산은 고도화되어 있는 게 위성인데 네, 군 위성은 뭐 일반인들은 군 위성이라고 하면 이게 통신 위성인지 정찰 위성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군 정찰 위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군 위성으로서 물론 군 통신 위성도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임차해서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네, 독자적으로 우리가 군 통신 위성을 확보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또 군 정찰 위성을 처음 발사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독재적인 군 정찰 위성을 운용할 수 있는 보유국이 됐는데 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대, 그러니까 가칭 이제 자위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위대는 정식 군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은 군 정찰 위성을 6개에서 8개까지 확보했다고 나와요. 근데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나라가 군 정찰 위성을 8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요. 안보실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이제 국제 정세랑 대북 이제 담당을 했는데 네, 새벽에 북한의 동해상의 미상의 발사체, 음. 발사체가 맞아요. 네, 그 재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니까 일단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하는 건데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대통령 보고를 드리는데 물어보시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에 발사한 게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도대체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냐?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것은 탄도 미사일이 있고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탄도 미사일은 이제 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탄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탄도 곡선으로 네. 이제 날아가는.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이제 발사 이후에 이제 카나드라고 하는 이제 꼬리 날개가 부착돼 있어서 이제 축추력기라고 해서 옆에 이제 전동기 구동기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발사 이후에 수직 상하 좌우로 이제 GPS가 달려 있어서요. 원격으로 이제 리모트 원격 조종이 가능해요. 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방향을 바꾸거나 와. 속도를 조절하거나 네. 그리고 이동하는 표적도 정확히 물체를 식별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금 말씀드린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퍼소닉 미술인데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마하라고 그러죠. 이제 음속인데 네. 보통 이제 아음속이라고 하면 이제 음속 마하 1.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전투기가 마하 1에서 2 정도 속도를 내는데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에서 마하 10, 더 나가서 마하 15 이상 속도를 냅니다.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요. 와.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에 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1분 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네. 탐지 식별이 제한되고 현행 미국이나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해요. 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현행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요격 체계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직후 이제 높은 고고도에서 다시 활공 단계로 해서 이제 종말 단계에 이르면 그때 요격을 실시하거든요. 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빠르니까 네. 우리가 탐지 추적해서 식별해서 추적해서 요격하기까지 이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한상이 발생해. 네. 워낙 빨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발사하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 킬체인하거나 네. 발사 이후에 우리가 KMD라고 하는 이제 대공 방어 체계는 3축 체계 중에 이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네. 다층 방어 체계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격해야 되는 미사일이 고고도에 진입했을 때 1단계로 요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다시 중고도에서 다시 또 시도를 하고 그래도 실패했을 때 다시 저고도에서 그래서 네. 다층 방어입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때 다층 방어 체계에서 고고도에서부터 그 이상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 돔이 아니라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데 네. 빔이니까 레이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어요.
항공기 안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서 공중에서부터 유격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총 동원해서 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지점과 포착됐을 때 바로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보려고 하는 자산이 중요 정밀 자산이 위성통신. 군 정찰 위성이더라. 정찰 위성. 근데 이 군 정찰 위성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음. 최소 4기 이상 보유를 해야 돼. 아. 6기 정도 돼야지만 사실은 365일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데 네. 인공위성이 우주 밖에서 평양 주석궁에서 동전 모양과 동전 크기까지도 정확하게 식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북한 전역에서 뭐 어떤 이제 도발 징후가 있을 것인지를 사전에 탐지 예측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군 정찰 위성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 더욱이나 북한은 구소련의 그런 어떤 그 작전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그런 투발 화력들, 화력 체계들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 체계들은 이제 후사면에 갱도 진지화된 네. 이제 갱도 진지에 이런 무기를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나와가지고 견인하거나 또는 자주화된 장비를 통해서 나와서 그때 발사하고 어. 다시 갱도 진지에 맞아요. 또 이렇게 들어가는 군대 그때 형태인데 배웠어요. 그죠? 네. 군대 다녀오셨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면 고도의 정밀 탐지 자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이러한 군 정찰 위성으로부터 그다음에 고성능 고출력의 그런 레이더를 또 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발사했으니까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맞아요. 공격받을 때 그것도 참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게요. 동시다발적으로 1000발 이상이 쏟아지면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900발까지는 막는데 1000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네. 그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의 그런 방사포 부대나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그 갱도에서 나와서 발사를 했을 때 네. 이걸 100%다 막을 수 있다? 아.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건 그런 공격이 임박했거나 공격 징후가 임박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위협이 고조됐을 때는 필요시에는 선제 타격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런 수단을 모든 수단을 가용한 수단을 우리는 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자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네.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 북한과의 어떤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자면 방법은 두 가지죠.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할 거냐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할 거냐인데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네. 그런 것들이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의 강대강의 대치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냉정을 잃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은요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 상황으로 그 단순히 한 국지전 양상에서 바로 확전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그만큼 안보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이 아닐까. 네. 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네, 너무 그래도 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가 돼 네. 있어야 결국은 불안하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네. 지난 1950년 3년 동안의 한국 전쟁 당시에도 네. 그 전쟁 동안에도 다 학교도 다녔고요. 결혼도 했고 출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상의 사회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어도 네. 우크라이나 키이우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전투도 벌이지만 그 전투가 없는 지역에서는 또 일상이 또 생활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없어야 되고 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희망하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않겠지만 한반도에서의 그런 전쟁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예방하고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쵸, 우리 이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맞서야죠. 필요한 끝까지. 모든 자위권을 다 발동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명분과 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핵무기가 정작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핵무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핵무기를 투발하는 투발 수단, 네. 발사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도 북한이 저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식량 위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발사 실험을 하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네. 북한은 당연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한 투발체와 투발 수단들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이런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고 이런 것들을 그 미사일에 탑재해서 계속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여 나가려고 하는 실험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핵무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핵투발 수단이나 핵투발 플랫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핵은 없지만 이제 핵무기는 이제 크게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네. 구분하는데 일종의 전략핵보다는 저강대 위력의 전술핵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전술핵의 버금가는 우리도 그런 그 대응 무기 체계들이 있어요. 네. 이제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네. 이제 현무는 시리즈별로 이제 현무 4까지 지금 전력화 배치가 됐는데 네. 현무 5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지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만간 전력화 배치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네. 이 현무 미사일은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려요. 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하부 중량으로 가장 많은 탄두를 실어서 쏘아보낼 수 있는, 그리고 사거리가 무려 최대 5,000km까지, 와. 그리고 마하 최대 5에서 10까지 속도를 냅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거니와 네. 전술핵에 버금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화력 체계 중에 K239라고 하는 천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인데 네. 이 천무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포대나 이런 이제 군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주요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천무에서 사용하고 또 그 외에 또 뭐 물론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비인도적 살상 무기 중에 하나인 뭐 백린탄이나 집속탄. 근데 특히나 집속탄 같은 경우 네. 뭐 최근에 우로 전쟁에서도 집속탄 사용을 해서 국제적인 뭐 비난 여론을 또 받기도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 집속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집속탄은 미사일이 하늘에서 그 미사일 안에 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탄이 이제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흩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한 발이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키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집속탄을 수십 수백 발을 동시에 투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술핵의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그런 폭발력과 그다음에 가공할 그런 화력을 또 이러한 집속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철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스틸레인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들이 또 우리가 어. 대응 전력으로 왜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나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현무나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음.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 북한의 핵을 대응하기 위한 그렇군요. 대응 수단으로서 우리는 이런 전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북한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섣불리 또 강하게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정치적 수사, 음. 뭐 여러 그런 대내외적인 이제 내부의 강경 군부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고 네. 외부에는 또 그들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그런 숨은 속내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뭐 강경한 어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자칫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거나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더더욱이나 지금의 이러한 9.19 군사 합의 파기와 그다음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의 북한의 이 벼랑 끝 전술에 대한 또 북한이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 압박부터, 그리고 또 이상하니만큼 또 최근에 김정은의 저런 행태를 보면 네. 보이지 않는 무슨 자신감이 또 엿보이기도 해요. 뭔가 어떤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지지, 뭐 어떤 지원, 뭐 그런 데 대한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김정은이 맞아요. 저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뭐 최근에 북한이 우로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152mm 포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나토제 서구화돼 있는 155mm 포탄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 등은 152mm 포탄을 사용하는데 이런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한 300만여 톤을 공급했다고 또 외신을 통해서 아마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구형이고 구식인 관계로 분량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위협이나 네. 그런 것들을 전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과 북러 간의 이런 긴밀한 공조, 군사 원조와 또 어떤 경제적 지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좀 상호 작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푸틴은 또 이제 러시아 대선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근데 푸틴은 2022년 2월 24일 우러 전쟁 발발 이전에 그 자국 내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전쟁의 명분을 얻고 전쟁을 벌였지만 정작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 푸틴의 자국 내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징집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여론이 안 좋아져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본인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네. 뭐 최근에 라이칭더 대만. 친미 성향의 또 대만 네. 총통이 또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시진핑은 올해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전제. 네. 그래서 시진핑이 산연임에 성공하면서 지금 올해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 아마 본인의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수건을 완수하려 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대만과 중국 간의 이런 팽팽한 군사적 긴장도와 네. 그런 위협 상황은 뭐 계속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의아한 게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린 개입 안 하고 참전 안 하겠다라고 뭐 그런 또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어제는 이런 말 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기저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그런 말을 또 앞뒤 전후에 또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가정이 단서 조항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그 오판을 내리게 하는 그런 또 시그널들이 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또 우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쟁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김정은이 실제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상황 등 이런 것들을 한반도의 상황들을 봤을 때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언급해 주신 뭐 현무나 뭐 천무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안도감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도 북한이 저렇게 비대칭 전력이나 네. 저런 대규모 그런 핵무기나 또는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우리로서는 가만히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 혹시 북한이요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서울을 먼저 공격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막 주석궁, 평양 이런 게 저희 그렇죠. 일단- 우리도 전략적인 핵심 표적을 선정해서 네. 이제 북한 내 전략 그런 이제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북한도 서울을 제일 먼저 타격하겠죠. 용산의 그렇구나.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네. 적 지도부를 마비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군 기지, 우리의 해군 기지나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 계룡대 그리고 또 산업 시설들, 방산업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타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흥미로운 점이 이제 지난 한국 전쟁 당시에 1950년 12월에 이제 한국 전쟁이 개전돼서 한참 막 전쟁이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였을 때 당시 고 김일성이 이제 벼롤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게 단기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빠르게 낙동강 이남까지 해서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속전속결의 단기 결전이 핵심 요지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주둔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게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국군이 재정비하고 낙동강에서의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미군이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증파되는 시간까지 벌어주면서 우린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 3일이라는 시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네. 근데 이제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기밀이 해제된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이제 그 미스터리가 조금 풀리긴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군사적 원조와 지원을 해줬던 소련이 네. 한반도에서의 한국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되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 간에 어떻게 보면 팽팽한 미소 간에 이제 그 냉전식의 대결을 했는데 네. 미군을 비롯한 그쪽 이제 그 병력과 그런 군사력을 그 한반도에 발목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의 동구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전 세계 지역에서 이제 소련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이제 미군이나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좀 장기간의 소모전을 통해서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숨은 의도가 그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해제된 기밀 문서에 좀 일부 그렇군요. 내용이 반영돼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별오리 회의를 통해서 김일성과 당시 북한 군부 세력은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러한 동일한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속전속결의 단기 결전. 그래서 일주일 안에 수도 서울을 함락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그러니까 남한 전 지역을 일주일 안에 일단 그 점령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네. 북한의 그런 속전속결 전략에 따른 그런 또 그런 도발에 대한 여러 그런 작전 계획이나 현재 공개되고 분석된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내용들이 다분히 다 포함이 돼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쟁 나면 뭐 그래도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없나 보네.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대량 살상 무기 중에 핵과 생화학 무기들도 있지만 북한의 이제 특작 부대, 이제 특수전 부대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특수전 부대는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 후방,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주도나 네. 부산이나 이런 데 침투를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방도 없고 그러니까 전후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반도 국가로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좁은 국토 영토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뭐 우리로서는 사실 전방 후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안 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되는.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북한도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물리적 도발이나 전쟁을 못하도록 우리가 억지하거나 억제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강한 힘,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가능한 거겠죠.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도 진짜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 좀 말씀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점도 있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쪽에 좀 이렇게 편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끝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방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좀 꼭 알아야 될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의 핵심 기반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방위 산업은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 산업이라고 하는 방위 산업을 우리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또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방위 산업이 글로벌 이런 세계에서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늘 관심 갖고 또 응원해 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제가 앞서 우리 저 웅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방산 업계에서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방발대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증권가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를 아마 또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양광 그리고 조선업, 2차 전지와 방위산업, 원전. 근데 이 방위산업에 또 방산주들이 또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산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막 네. 방산주 추천도 막 말씀해 실제로 많은 그런 조언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작년은 네. 이맘때였는데 네. 딱 이맘때 네. 방산주 관심 있고 뭘 투자해야 되냐 그러셔서 네. 방산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면 네. 그냥 대장주를 어.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추천드렸는데 딱 작년 이맘때 그때 8만 얼마의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한 20만 원 찍었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그리고 그리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 중에 이게 4개 주식 종목을 좀 귀 기울여 보셔야 되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LIG 넥스원이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긴 했는데 LIG 넥스원이 경상이익이 영업이익이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방산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대 평균 그런데 유독 LIG 넥스원이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야. 그리고 LIG 넥스원이 향후 수주잔고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방산 4개사들의 특징이 지난해와 지지난해 그 연평균 매출액 대비 한 3배 이상의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지금 방산 4개사의 해외 방산 수출 수주액이 1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 수주잔고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또 카이 인수에 대한 또 그런 의향을 아마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또 예측되고 있는데 네. 뭐 결국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위 산업의 어떤 생태계 체질 개선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더욱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지금 카이랑 현대로템은 좀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주 4개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국방 생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 연결돼서 이렇게 투자의 관점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기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